이번 시간에는 이제부터 이제 시경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이 시경, 음, 시경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면서 이제 시라고 하는 것과 이 뜻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또 시경에서 이제 6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시경 유기에 대해서도 이제 한번 같이 살펴볼까 합니다. 자, 시경. 이제 시의 경전이죠. 시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시 있죠. 한시를 가지고 이제 경전으로 만든 것이죠. 이제 그래서 이제 시에 대한 가장 그 스탠다드한, 가장 그 기준점이 되는 그러한 어떤 책이 바로 이 시경입니다. 그러니까 한시의 기준점이 되는 것. 이것이 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시의 표본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시경입니다. 그래서 동양 삼국, 뭐 일본은 제외하고 이제 중국과 한국을 이야기할 때 바로 이 시경이라는 것은 가장 문에서는 사서가 중심이 되고 시에서는 바로 이 시경이 바로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는 어떤 과정에서 어떻게 살아가면은 행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는데, 그러한 이제 어떻게 살아가면 행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할 때 그 삶의 어떤 그 태도, 살아가는 어떤 방법, 뭐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주역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 주역과 시경과 사서, 크게 보면 이제 그렇게 나뉘어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시와 문 이렇게 이야기할 때 시의 가장 중심된 어, 사전과 같은 그런 책이 바로 이 시경이다. 그래서 논어 위정편에서 이제 이 시 300이 이랬습니다. 시경에 수록되어 있는 이 300여 편이죠. 300여 편, 303편이 되는데 300여 편의 시들은 이런이 폐지 한말로서 그것을 이제 말할 때, 이런이 폐지할 때 사무사다. 이렇게 사무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사, 생각에 사특함이 없다. 자, 이 사인데, 이 사에 대해서는 이 사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사는 어, 부정이라고 하는 말. 부정이라고 하는 말인데, 여기 그렇죠. 여기 펜. 요 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정하면 뭡니까? 바르다이죠. 바르다. 부정하면은 어떻습니까? 바르지 않다죠. 바르지 않다.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 사라고 하는 것은 정의 반대인 이 부정과 같은 뜻입니다. 부정과 같은 뜻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무사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사특하다 이러잖아요. 사특하다. 바르지 못하다. 그죠? 바르지 못하다. 이 바르지 못하다 이렇게 할 때 바르지 못한 부분에서도 아주 음흉하고 아주 생각이 빼딱한 부분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해코지 하는 것 뭐 이런 어떤 부분이죠. 바르지 못한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바르지 않음이 없다. 이렇게 되죠. 생각이 바르지 않음이 없다.
요게 바로 사무사예요. 사무사. 사무사입니다. 그러니까 시경의 300편을 공부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생각이 밝아진다. 무사 이거는 뭡니까? 부정의 자 부정의 부정이죠. 부정 이래 되니까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이죠. 그러니까 생각이 밝아진다 이거 되죠. 이 생각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래서 시경이라고 하는 그 시를 시경에 담겨 있는 시 300편을 공부하게 되면 바로 생각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생각이 바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것이 바로 이제 이 논어에서 시경을 말할 때의 가장 중심적인 것이. 그래서 이제 이 시경을 읽을 때는 사실은 이 사실성, 그다음에 이 진정성이라고 하는 진정성이 뭡니까? 진심이죠, 진심. 그래서 이제 시경은 뭐 사실성과 진정성의 그 바탕을 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실성이라고 하는 것은 꾸밈이 없다는 것이죠. 꾸미지 않는다는 거예요. 꾸미지 않는다. 진심이라는 것도 어떻습니까? 진심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거짓이 아니다는 거잖아요. 거짓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 시경을 읽을 때의 그 마음, 또 시경을 읽을 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디에 있는가? 사실이라고 하는 거, 거짓이 아니다는 거죠. 그죠? 사실이라고 하는 말보다 자 우리가 거짓이라고 하는 사실의 반대로 이 거짓일 때 거짓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진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진심이라는 거죠. 진심. 진심, 진심. 꾸미지 않는 거. 그죠? 꾸밈이 없는 거예요. 꾸밈이 없는 거.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거짓도 아니고 진실하고 진심이면서 꾸미지 않는 거. 이걸 꾸미지 않는 그런 마음이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 시경이 지니고 있는 가장 중심된 가치와 의미이다. 그래서 우리가 시를 읽으면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고 우리의 마음이 순화되고 그죠? 우리의 마음이 항상 뭡니까? 진실을 말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공자께서는 논어에서 시를 배워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를 배워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뒤로 가서 시를 배우는 이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논어 8일편에서 관저는 시경의 관저편이에요. 시경에 있어서 이 관저라고 하는 이 표는 즐거우면서도 지나치지 않다. 그죠? 이 락이에요. 이제 락, 즐거우면서도 구름, 음탕하지 않다. 즉, 지나치지 않고, 예, 슬프지만 뭡니까?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는다. 이런 겁니다. 이 슬픔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의 슬픔을 보고 같이 아파할 수 있는 것. 이제 그런 것이죠. 자,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고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도 있지만 그 기쁨이 지나쳐 가지고 광, 미칠 광자죠. 미친 것처럼 막 이러진 날뛰고 막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 지나치면서, 자, 즐거우면서도 지나치지 않는 거, 음탕하지 않는 거. 이제 음탕하다, 이렇게. 그, 우리가 이제 영화라든가 이런 거 보면, 어, 뭐 즐기기 위해서 마약을 하고, 뭐, 이렇게 여성들과 뭐, 쭉 그 이상한 짓을 하고 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것처럼, 즐겁지만 음탕하지 않고, 슬프지만 그 슬픔이 상대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이제
관저, 시경의 관저편이 가지고 있는 가치이고 의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락이 부름 에이 불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사무사, 생각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과 락, 그죠? 락, 이제 즐겁고, 그 다음에 뭡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을 봤을 때, 이제 슬픔을 봤을 때 슬퍼할 수 있는, 같이 울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어떤 마음입니다. 진정성이 있는 마음이죠. 예, 즐겁고, 슬픔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마음이 바로 이제 그 시경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리고 시경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장 바람직한 의미이며 가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경을 이야기할 때 사무사를 이야기하고 락이 부름 에이 불상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용어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시경을 가지고 시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 온유, 돈유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단어를 또 올립니다. 자, 시경은 사무사. 자, 기억해 두세요. 이 사무사에 대한 부분과 락이 부름 A 불상이라고 하는 자, 이게 뭡니까? 절제죠. 절제입니다. 자, 바로 이 절제예요, 절제. 절제. 이 절제. 이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 자, 이 절제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락이 부름 A 불상이라고 하는 즐겁지만 음탕한 데까지 나아가지 않고 슬프지만 마음을 상하지 않는 것. 자, 이 철저한 이 절제에 나아가지도 물러나지도 않는 자, 요 절제에 대한 어떤 부분은 바로 이 중용의 미덕입니다. 중용이라고 하는 우리가 중용이라고 하는 책에서도 이제 불편, 불기 한쪽으로 너무 지나치지도 않고 그죠? 한쪽이 모자라지도 않는 그 가운데 중도를 걸어갈 수 있는 것. 요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용의 미덕, 절제의 미, 그리고 생각, 내 마음 속에서 부정된 것, 삿된 것을 떠올리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시경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이다. 또 하나는 뭐냐면 온유도누라고 해서 시를 통해서 세상을 풍자하고 시를 통해서 세상을 가르치고 시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이 시경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적 요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자, 여러분들이 사무사를 기억을 해 둬야 되고요. 자, 락이 부름 A 불상 이 부분을 기억을 해 주기 바랍니다. 자, 꾸미지 않는다. 진심, 그죠? 진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 이런 부분들 기억을 해 두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락이 부름 A 불상에 대해서 중국의 학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즐거우면서도 음란한 데 이르지 않고 슬프면서도 마음을 상하는 데 이르지 않았다는 것은 뭐예요? 조화로움이다. 그죠? 조화로움. 조화로움을 말한 것이다. 자, 이 조화로움입니다. 이 조화로움. 자, 여기 주의 선생도 음란하다는 것은 즐거움이 지나쳐 정도를 잃은 것이다. 마음을 상했다는 것은 슬픔이 지나쳐서 조화를 해친 것이다. 예. 그리고 우리가 너무 슬퍼서 이제 어, 너무 슬퍼서 그 슬픔이 지나쳐서 내 몸을 상하게 하는 데까지 이르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너무 지나쳐서도 안 된다. 즐거움이 지나쳐서 음탕하게 되고 즐거움이 지나쳐서 뭐요? 조화로움을 깨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슬픔이 지나쳐서 내 몸을 상하게 이르는 데까지
나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런 어떤 부분들은 이제 율곡 선생의 그 이제 경몽요결에 보면 우리가 어 그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곡을 하죠. 곡, 곡을 합니다. 애고곡이라고 해서 애고 슬플 애자에 이제 자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직계 자손들은 애고곡이라고 하죠. 애고 애가 뭡니까? 왜 이렇지? 애고 자 애고곡이라 합니다. 애고곡 자, 이 애고곡은 뭐냐면 슬플 애자에 괴로울 고자잖아요. 슬프고도 괴롭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직계 존속이죠.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거나 하는 이제 직계 존속의 상에서는 에고 이렇게 이제 곡을 하죠. 그래서 상주들이 하는 곡이 에고 이렇게 하고 이 반계 그죠? 직계 자손이 아닌 사람들 그러니까 뭐 조문을 간다든가 뭐 친척이라든가 이런 이 반계의 경우에는 어이 이제 이렇게 하죠. 이제 어이 이렇게 하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슬프다 감탄사가 들어가는 곡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 곡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곡을 하는 이유를 경몽욕을해서 이야기하는데 뭐냐면 슬픔이 지나쳐가지고 그냥 울음을 울잖아요. 울음을 울게 되면 너무 울어가지고 이제 그 마음을 다치는 경우도 생긴다는 거죠.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자식이 죽었을 때, 직계의 어떤 존속이 이제 명을 달리 했을 때 그 슬픔이 지나쳐가지고 자아 같은 인물은 머는 슬픔이 지나쳐서 눈까지 멀게 되는 이런 어떤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 곡이라고 하는 이 곡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이제 곡을 하면서 지나치지 말라는 겁니다. 슬픔도 지나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고요. 또 한편에는 뭐냐면 애고 하다가 보면은 슬퍼지죠. 마음이 슬퍼지잖아요. 이제 그래서 눈물이 나도록 만드는 곡이 바로 이 곡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슬프도록 만들어 가는 것이 이 애고곡이라고 하는 이 곡이고 또 이 애고곡을 통해서 애고 이렇게 이렇게 우는 게 아니라 애고 이렇게 이제 곡을 함으로 해서 내 마음을 단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나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또는 이제 내 마음에서 슬픔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 양쪽을 다 뭡니까? 양쪽을 다 이렇게 해서 하나의 어떤 의미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요게 바로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냥 막 울지 않고 곡을 통해서 내 슬픔을 조절해 나가는 그러한 부분들이다라고 율곡 선생은 경몽욕이라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너무 슬퍼해서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는 것도 불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이 곡을 통해서 적절히 조절을 해 나가는
이런 어떤 부분들은 이 낙이부름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 있는 거죠. 즐거우면서도 음탕한 데로 빠지지 않고 슬프지만 몸을 상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도록 하는 것. 이런 어떤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부모의 상을 당했을 때 곡을 함으로 해서 조절의 기능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제 그래서 시라고 하는 것은 조화로움을 이루어야 한다. 자, 조화로움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조화를 말하는 것. 자, 여기서 조화로움을 말하는 것, 조화로움을 말하는 것. 자, 이것이 바로 요 보세요. 두 사람이 말한 기본적인 정신은 관저편에 즐거움과 슬픔은 분수를 넘어서지 않고 절제해야 한다는 그러한 어떤 부분입니다. 이제 이 절제, 넘치지 않는 거죠. 이 넘치지 않는 부분, 이 넘치지 않는 부분이 바로 우리 상례에 있어서도 이 곡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나오는 부분들입니다. 이 조절, 절제 이겁니다. 그래서 시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이 조절 능력과 절제 능력을 키워나가는데 아주 유용한 그러한 점이다, 부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여기에서 유학에서 문학을 평가하는 이 온유도누라고 하는 이 말, 온유도누한 이 말도 바로 이 시경에 있어서의 시에 대한 분들입니다. 자, 온유돈후라고 하는 말을 이야기할 때 온유돈후, 자, 요 온, 따뜻할 온자와 부드러울 유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돈독하다 할 때 이 돈자와 후, 두터울 후자 이렇게 해서 온유돈후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온유돈후라고 하는 말은 뭐냐라고 하는 것을 말한다면, 자, 얘기 경애편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나라에 들어가면 그 가르침을 알 수가 있다. 가르침을 알 수가 있다. 온화하고 부드러우며 돈독하고 두터운 것이 바로 시의 가르침이다. 그러니까 온화하고 그러니까 따뜻하면서도 이 부드럽고 그렇지만 뭡니까? 돈독하고 두터운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시의 가르침이다. 그 사람 됨됨이가 온화하고 부드러우면서 돈독하고 두터우면서 어리석지 않으면 시에 깊은 이해를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시에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 온유돈우한 사람. 온유돈우한 사람. 자, 온화하고 부드러우면서 돈독하면서도 두터운 것. 이러한 어떤 부분들이 바로 이 시를 배운 사람이 요런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의 가르침이라고 시가 우리들에게 주는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심정적, 마음으로 놓고 본다면 이 온화하고 부드럽고 돈독하고 두터운 것, 바로 요것이 바로 시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는 풍간하는 일, 세상을 비판하고 어떤 나쁜 일이 있으면 그 일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죠? 그러면서 이제 비판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상대를 충고해서 상대가 바른 것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시가 가지고 있는 가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시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온유도누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고, 그죠? 온유도누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고, 그러면서 뭡니까? 이, 조화로움을 추구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시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조화로움을 배우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시를 읽어라. 그죠? 우리들이 온유도노한 그런 마음을 지니고 싶을 때에는 바로 시를 배워라.
이겁니다. 그리고 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생각을 부정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즉, 우리들의 생각을 항상 바르게, 진실되게, 꾸밈이 없게, 거짓이 없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시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가 진짜 그런가? 그죠? 시가 진짜 그런가요? 여러분들 시를 한번 읽어봤죠? 시를 읽어봤죠? 그죠?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가네. 길은 외죽이 남도 300리. 그 다음에 뭡니까? 꽃피는 마을마다 어, 갑자기 생각이 나. 그죠? 우리 저 시를 많이 외웠죠? 그래서 이제 이 시를 외우다 보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포근해지고, 안정적이 되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시는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고, 항상, 즐거움으로 가득 차게 하고, 그러면서도 음탕하지 않도록 하고, 절제의 미를 가지도록 하고, 그죠? 그 다음에 넉넉하고, 따뜻하고, 두텁고, 그죠? 돈독하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시 하나 가지고, 시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니.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시는 이런, 어, 점이 있다. 자, 시는 이런 것이다. 자, 그래서 예전의 사람들은 이 시를 가르치려고 했고, 또 시를 배우려고 했습니다. 요즘은 이제 시인이라고 해서 시를 쓰는 사람이 직업적으로 따로 있죠. 예전의 선비들은 누구나 다가 이제 글을 좀 배운 사람들은 다 시인이었죠. 그죠? 우리가 문집을 보면 전부 이제 시가 있고, 그 다음에 문이 있고, 산문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 시와 문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다, 예전의 선비들은 배웠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이 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요? 온유, 돈함을 지닐 수 있도록 하는 것. 그죠? 그리고 이제 낙이 불음하고 에이 불상하도록 하는 것. 사무사 하도록 하는 것. 여기에 시의 가치, 시를 배우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는 여기서 위대한 순임금께서는 이 서전입니다. 서경이라고 하는 책인데 이 서경에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서경에서 순임금과 관련된 순전이죠. 이 서경의 순전, 순임금의 전기죠. 순임금의 전기, 순임금의 전기에서 적은 이야기입니다. 시는 뜻을 말하는 것이고, 자, 시는 뜻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 노래는 말을 읊는 것이다. 그죠? 시는 뜻을 말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뜻. 자, 뜻지자죠. 뜻지. 뜻지자는 뜻을 말하는 것이라는 것은 이 갈지자에다가 자, 이 갈지자 플러스 마음심. 자, 마음심이 는 이 뜻지자가 이렇게 돼요. 갈지자에다가 마음심. 마음이 가는 것. 마음이 가는 것이 바로 뜻이에요. 자, 뜻입니다. 네 뜻이 뭐지? 이렇게 이야기할 때 너의 뜻이 뭐냐? 네 마음 가는 것은 뭐지? 이 마음이 가는 거죠. 마음이 가는 거. 예. 그게 이제 뜻이다는 거죠. 뜻이다. 그런데 그 뜻을 말하는 것이 바로 뭐야? 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는 뜻을 말하는 것이다. 즉, 내 안에 있는 내 생각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노래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을 읊을 때 이 노래가 된다.
자, 이렇게 보니까 이제 시는 분명해집니다. 마음속에 있을 때는 지가 되고 말로 표현되어 나왔을 때 바로 시가 됩니다. 내 마음속에 있을 때는 뜻이에요. 내 마음속에 있을 때 마음이 가는 건 내 마음속에 있을 때는 뜻이 되고 그것이 말로 표현이 될 때 이것이 바로 시라는 거죠. 그죠? 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장을 펴서 실제를 싣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시는 내가 지니고 있는 굳은 마음, 아질지죠. 굳은 마음, 이것이 바로 시다. 인간의 성정을 간직하는 것, 내가 지니고 있는 것, 품고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시라는 거죠. 내 생각, 내 마음속에 있을 때는 뜻이 되고 그것이 표현이 될 때, 언어로 표현이 될 때, 그것이 시라는 겁니다. 그랬으면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탁 드러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요 시를 보면은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시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시는 곧 그 사람의 마음이다.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 있는 요 시가 음탕하고, 이 시가 부정적이고, 이 시가 아주 그, 안 좋은 방향으로 이제 시가 쓰여졌을 때는 어떻게 되죠? 이 사람의 마음이 바로 요 시의 모습과 같다는 거. 자, 그래서 시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의 마음이다 이렇게 보고 그 마음이 바르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결국 이제 그 마음을 바르게 순수하게 그렇게 가져가야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거꾸로 이야기할 때 시를 통해서 우리는 뭐죠? 시는 아주 좋은 거라 했지 않습니까? 사무사니까 이 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시와 똑같은 마음으로 가는 거죠. 순수하게, 아름답게, 곱게, 그죠? 그렇게 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 시가 가지고 있는 어떤 효용성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시가 가지고 있는 효용성과 바로 이것은 연결이 된다. 시가 가지고 있는 효용성은 뭡니까? 사람의 마음을 순수하게 만들어주는 것. 그게 바로 이제 시가 가지고 있는 효용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를 배워야 하는 이유는 어디 있는가? 그죠? 우리의 마음을 순수하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 우리는 뭐예요? 시를 읽는다. 시를 배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를 배우면 강직하면서도 온화해. 직이온하고, 그죠? 시를 배우면 강직하고도 온화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너그러우면서도 율은 전율 할 때 위험이 있는 거죠. 위험이 있어야 돼요. 아주 쭉 하면은 어떻게 되면 위험이 쭉 있으면 그 산을 바라보는 사람이 이렇게 쪼그라들죠. 위험 있게. 그 다음에 꿋꿋하면서도 잔인하지 않고 단순하면서도 오만하지 않고 자, 이것이 바로 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다. 시가 가지고 있는 가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라고 하는 것은 결국 마음의 순수함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이거 굉장히 뭐 복잡하죠. 이제 막 복잡한데 어, 뭐 이 내 마음속에 있는 요 부분이죠. 이제 내 마음속이 곧고 따뜻하고요. 너그럽고 위험 있고 그다음에 강직하고 화가지 않고 이 간단하면서도 뭡니까? 오만하지 않는 거.
그죠? 자, 이 부분입니다. 자, 간단하면서도 오만하지 않고, 강직하면서도 강하면서도, 그죠? 강한 사람이 포악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강하면서도 포악하지 않고, 너그러우면서도 뭡니까? 위험이, 거두면서도 온화한, 다정하다. 이러한 어떤 마음, 이러한 마음이 어떻게 돼요? 이 말로서 표현이 될 때 시가 된다는 거예요. 거꾸로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시를 보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의 마음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보세요. 반대로 이렇게 보면 내 안에 있는 것이 말로 표현이 돼서 시가 된다면 이 시를 바라보는 나는 어떻습니까? 만들어진 시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요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어떤 대상, 시라고 하는 대상을 우리가 읽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바뀐다고? 바로 곧게, 온화하게, 너그럽고 위험하게, 위험 있게, 강직하면서도 포악하지 않게, 간단하면서도 뭡니까? 오만하지 않게. 이렇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시다라고 하는, 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를 배워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어디에 놓여져 있느냐라고 본다면, 어, 바로 이 시를 통해서 내 마음이 이렇게 함께 갖춰져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뭐 편협하고 독단적이어서는 안 되고, 그죠? 더 독단적인 게 없잖아요. 간단하지만 오만하지 않고, 강하지만 뭡니까? 포악하지 않고, 위험이 있으면서도 뭡니까? 너그러우면서도 위험이 있어요. 너그러우면은 사람들이 얕보게 되죠. 그런데 너그러운데 뭐죠? 다른 사람이 아주 좀 두렵게 생각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어떤 마음들이 바로 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다. 자, 이러한 마음들이 시를 통해서 표현이 되고, 이 표현된 시를 읽으면 이러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자, 선함과 정. 인간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죠? 인간의 마음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거를 선한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성이라고 하고, 본성. 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물을 바라보고 느끼는 감정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 원래의 마음과 어떤 대상을 바라보고 일어나는 또 하나의 어떤 마음이죠. 이 두 가지 마음입니다. 자, 이런 어떤 두 가지 마음이, 이 두 가지 마음이 우리들에게는 있다는 거죠. 있는데, 이 두 가지 마음을 한결같이 똑같이 만들어 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무엇을 하면 되느냐? 시를 배워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시를 배우면 이런 것을 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의 효용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시로서, 뭐뭐로서, 시를 가지고, 시를 수단으로 해서 인간을 완전한 이성의 존재로 귀화시키려 했던 반면에 인간의 욕망을 철저히 단절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이 시로서 우리들의 욕망을 단절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대들은 왜 시를 배우지 않는가? 공적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대들은 왜 시를 배우지 않는가? 예, 그죠? 시를 왜 배우지 않는가? 공자는 시를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강조를 했고, 시를 배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대들은 왜 시를 배우지 않는가? 시는 감흥을 일으키고, 또 사물을 보게 하고, 또
대중과 어울리게 하고 또 은근히 비판하게 한다. 그렇죠? 사회의 이제 비판, 사회를 풍간, 풍자 알죠? 풍자하는 거. 이 풍자를 통해서 사회를 비판하고 풍자를 통해서 사회가 바른 방향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시는 항상 대중들과 함께 그가 살고 있는 그 세상을 어, 진단하고 그 세상을 바른 쪽으로 끌어가게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너의 이제 가깝게는 부모를 섬기게 하고 그죠? 멀리는 임금을 섬기게 하고 그 다음에 조수와 초목의 이름을 알게 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죠? 시는 감흥을 일으키고 사물을 보게 하고 요 이자 너 이자가 잘못됐습니다. 가까울 이자를 써야 되는데 요렇게 가까울 이자 요 이게 음 요거야 됩니다. 요거의 뜻으로 있습니다. 가까이는 부모를 섬기게 하고 멀리는 뭡니까? 임금을 섬기게 하고 그 다음에 다 많이 식 알식자죠. 많이 알게 한다. 뭡니까? 조수 초목의 이름 그죠? 조수 초목의 이름을 많이 알도록 한다. 입니다. 이제 그래서 시의 효용성이 여기 있어요. 첫 번째, 시는 감흥을 일으키고, 내 마음에 감흥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사물, 대상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시를 통해서 대상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를 통해서 사람들과 어울리게 하고, 시를 통해서 세상을 비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가깝게는 부모를 섬길 수 있도록 효를 다하도록 하고, 멀리는 임금, 충이죠. 효와 충. 그 다음에 뭡니까? 조수, 초목, 새와 짐승, 그 다음에 풀과 나무, 이런 모든 다양한, 것을 배우도록 만들어준다. 이게 바로 시예요. 그러니까 시가 대단한 거잖아요. 이 시가 대단해요. 감흥을 일으키고, 사물을 보게 하고, 대중들과 어울리게 하고, 세상을 비판하도록 하는 거. 그 다음에 가까이에는 부모에게 효도하도록 하고, 멀리는 임금에 충성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새와 짐승의 이름을 알게 하고, 그 다음에 뭐죠? 그 다음에 초목의 이름을 알도록 합니다. 이런 어떤 그 효용성이 바로 시에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는 바로 이런 것이다. 자, 이 생각사자는 심전, 마음의 밭이 생각사자. 자, 이게 풀어놓으니까 그 뜻이 더욱 명확해지죠. 그래서 옛날에는 시를 채집하는 관리가 있었다. 왕은 이 시로서 풍속을 보고 정치의 득실을 알아서 스스로 상고하여 바르게 했다. 냇물을 다스리는 자는 물길을 터서 바르게 하고 사람을 다스리는 자는 널리 알려 말을 하게 해야 한다. 그러므로 다스리는 자는 다스림과 다스리오 짐을 듣고자 하고 가장 높은 지위의 벼슬에 있는 자에서부터 낮은 위치의 벼슬의 선비에 이르기까지 그들에게 시를 지어 바치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 뭐 다스리는 사람이든지
다스릴 짐을 받는 사람이든지, 그러니까 윗사람이든지 아랫사람이든지, 공부를 한 사람이든지 하지 않은 사람이든지, 높은 벼슬에 있는 사람이든지 아닌 사람이든지, 이 모두에게 시를 지어서 바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를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그 사람의 어떤 그 됨됨이를 알고, 그죠? 그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알고, 그런 어떤 모든 것들을 알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이 시다. 그래서 이 시를 채집하는 관리를 통해서 풍속과 정치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뭐 요즘으로 치면 우리가 사람들이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바로 뭐죠? 어, 설문조사? 우리가 이제 조사를 하죠. 그 요즘 또 보면은 이제 정치인들 저기 뭡니까? 아, 갑자기 우리가 이제 조사를 하잖아요. 이제 전화로 조사를 하고 뭐 그렇죠. 이제 그런 조사와 같은 거예요. 이제 시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대개 모든 문장은 하나의 진리를 간다. 즉, 아름다움이 곧 사랑이며 사랑은 곧 전해지는 것이다. 이는 인간 세상에서 변함없는 이치인 것이다. 그러므로 지은이가 있으면 동시에 전달자인 것이다. 세상과 치밀한 것이면 많은 사람이 읊고 익힐 것이지만 세상과 먼 것이면 점차로 사라지게 될 것이다. 나라가 문학을 받들고 비문학을 분명하게 깊이 한다면 전해지는 것이 많을 것이다. 그죠? 문학을 잘 받들고 비문학을 깊이 하게 되면 많은 것들이 전해질 수 있을 것이다. 아주 긍정적으로 세상의 어떤 문장은 진리라고 하는 어떤 부분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라든가 문이라든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은 결국 긍정적인 요소들을 잘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잘 배우도록 하고 그 배운 것을 잘 표현하도록 하고 표현된 것이 세상의 그 가치와 의미에 잘 부합되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효용적인 측면에서의 시이고 문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 요, 요,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